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 저리 가 있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야. 나 진짜 술에 너무 취해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들이대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절대 몰랐다니까. 그냥 나한테는 친남 동생 같은 애라니까. 나도 이제 치녀동생 같은 여자애 내 집에 불러야 하니까 제발 빨리 나가줄래? 자네 제정신이야. 어른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아빠 그러지 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빠가 소리 지르면 오빠 기분 더 상하잖아. 이제 그만 두 사람 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제 기억에서 평생 지우고 싶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참 어이가 없어서 정신이 없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제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고 너무 답답해서 일단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5년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했기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취직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사실 힘들어했던 것도 처음 몇 개월 정도만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친구가 일을 안 한 지도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몇 개월간 일자리를 구한 것과 다르게 지금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매일같이 빈둥대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고 평생을 약속하면서 3년 동안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줬네요. 심지어 저는 여자친구가 마치 아내라도 된 것처럼 회사 끝나고 오면 밥도 차려놔주고 외로움이 많은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함께 지낸다는 게 마음에 많은 안정감을 줬었기에 이대로라도 좋아서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여자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생겼더군요. 제가 회사를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일 주말 할 것도 없이 항상 붙어 있었고 사소한 다툼들도 없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이 크네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기에 그 충격이 훨씬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발단은 제가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오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떠나던 그날까지도 그날이 있었던 그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복한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원래는 3일간 계획된 출장이었는데 회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하루 일찍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것조차 아무래도 하늘의 계시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태생부터 무뚝뚝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튼 계획보다 하루 빨리 출장이 끝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싼 와인과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들려서 폭립까지 포장해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서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불이 깜깜해서 집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현관에 놓인 남자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순식간에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대는 게 신기하더군요. 남자 운동화를 보자마자 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들 치고는 발이 작은 260mm 신발을 신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은 대충 봐도 280mm는 넘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에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데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차마 쉽사리 방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도저히 제 감정을 제어할 자신이 없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달칵하면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 지금 뭐해? 방문을 왜 잠궈? 빨리 열어. 자기 왔어? 나 지금 자다 일어나서 상태가 엉망이라서. 근데 자기 출장 내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오늘 온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진심으로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오는 기분이 들었죠.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문이나 열라고. 너 현관에 있는 저 남자 신발 보냐?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그 순간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엎어버릴까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억울하게도 제 인생만 나락으로 떨어질 걸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냥 어차피 바람나버린 여자와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꼴 더 보기도 싫고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차라리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다.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정말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는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너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진짜 이건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네. 오늘 안으로 네가 가져온 짐 싸서 당장 나가. 라고 말하면서 욕을 했고 제가 가져갔던 음식과 와인들을 도로 챙겨서는 곧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도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네요. 결국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서 혼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술을 퍼부어 마셨고 구석에서 우두커니 포장되어 있는 폭립을 보자마자 욕이 나오더군요. 일부러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연락해서 혹시나 식을까 봐서 제 도착 시간을 말해주고 부탁해가면서 포장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제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행복해하면서 같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상상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울고 울다가 갑자기 또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더군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가 놓여져 있던 현실에 또다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너무 괴로워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다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렵더군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해서 못 나간다고 했었기에 옆에 놓여져 있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날 제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말하는 연락이 오길래 짜증나서 휴대폰 전원을 꺼놓았다가 켜보니 밤새도록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 건 줄 알았습니다. 부재중 알람이 자그마치 48개나 와 있었는데 41개는 여자친구에게서 왔던 거고 나머지 7개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더라고요. 올해 설날에 여자친구네 본가로 찾아뵀었기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군요. 결혼을 계획하기 위해서 찾아가서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명절 선물도 챙겨드리고 즐겁게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이렇게 호칭을 섞어가던 분들인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여자친구의 전화는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아무 잘못도 없으신 어른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휴대폰을 더 들여다보니 카톡 메시지도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대략 400개가 넘는 메시지였는데 여자친구한테서 온 게 300개가 넘게 있었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100개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상황을 숨기지는 못할 망정 다 떠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친구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까지 이런 사실을 말한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과 그동안 만나왔으며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지 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다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이해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로 카톡을 읽어봤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지 친구 편을 들더군요. 오빠 서연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진짜 실수였대요. 형 제가 서연이 잘 아는데 형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 대부분 이따위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군요. 솔직히 저와도 자주 보고 여행도 다 같이 다녀올 정도로 친해서 제게는 새로 생긴 친구 같은 존재였던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친구들은 대부분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무 한심해서 욕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다 같이 단체로 정신을 놓아버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더 급격하게 밀려오기 시작했고 일단 당장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집안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서 월차를 낸다고 말하고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셔대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또다시 울리더군요. 술이 조금 취해서 정신이 나갔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결국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응, 날씨.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자면 안 되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몸이라도 상할까봐 걱정돼서 전화했어. 네. 저는 괜찮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몸 건강히 챙겨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서연이가 울고 불고 하면서 전화가 왔던데 내가 간략히만 들어서 무슨 일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게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겠나? 그 말을 듣는데도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저보고 자기네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다니 말이죠. 심지어 제가 그 집에 찾아가면 무조건 여자친구가 찾아올 게 뻔했으니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짜증이 또다시 밀려오기 시작했고 빨리 끊고 싶은 생각뿐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술을 마셔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갈 테니 밖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없겠나? 지금 여기까지 오시려면 차로 3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괜히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고 따님이랑 잘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테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런 일은 어른이 나서야 해결되지.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제 말을 듣지도 않는지 지금 당장 고속버스 타고 출발할 테니 터미널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길래 안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전화를 끊었죠.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제가 일어났다고 연락을 했는지 곧바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계속 무시했더니 전화와 카톡을 번갈아서 계속해서 보내더군요. 그냥 카톡이 계속 울려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싶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자기 화 많이 났어? 미안해. 어제 있었던 남자애는 나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행사에 가서 우연히 만난 애야. 나보다도 2살이나 더 어려서 그냥 친남 동생 같이 귀엽게 생각해서 만나던 동생이야. 그런데 엊그제 그 남자의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파로 시험까지 망쳐버려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위로나 해주려고 만났다가 술에 취해서 벌어진 사고 같은 거야. 내 의지로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자기밖에 없어. 나는 절대 얘를 남자로 본다거나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니니까 나 좀 믿어줘. 진짜 미안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보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읽은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다 거짓말로 들리겠지만 제발 한 번만 믿어달랍니다. 그리고 지가 잘못했다면서. 그냥 무조건 다 본인이 잘못한 거 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별 다른 생각도 들지 않고 술만 땡기더라고요. 제가 카톡 읽는 건 보이니까 읽었으면 제발 대답 좀 해달라면서 자꾸만 카톡을 보내더군요. 그냥 그런 내용을 보고 있으니 여자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 인생에 앞으로 다시는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주고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여자였는데도 순식간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 다시는 얼굴조차도 마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으로 혼자서 스스로를 위안했던 것 같네요. 소설같이 가슴 저리게 예쁜 사랑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과 사랑이라는 건 다들 혼자 살기 적적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쩌다 보니 결혼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추천하고 다니는 건데 굳이 뭐하러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동시에 참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알바며 노가다며 가리지 않고 열심히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나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 말이죠. 평소에 금전적으로 힘이 들던 시기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도 여자친구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거 먹이면서 행복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결혼하고 애 생기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꿈속에서 애랑 셋이서 놀러 다니는 꿈도 꿨으니 말이죠.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욕하면서 마음을 위안 삼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제 곁에서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서글픈 마음에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술을 계속 마셔댔고 잠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 보니 저녁 6시가 다 되어 있었고 창밖을 보니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몽사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매번 술을 왕창 마시고 숙취로 힘들어서 골골댈 때면 여자친구가 해장하라고 끓여주던 맛있었던 그 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문을 여니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출했던 제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대체 밤새도록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밥은 먹었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빠 좋아하는 해장라면 끓여줄게. 잠시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더니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에게 자네? 많이 늦었구만. 속 좀 괜찮으면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 라고 하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확히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여기에 와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사방에 온통 여자친구의 물건들만 보이더군요. 제가 피땀 흘려서 구입한 제 집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물건들도 모두 다 제 돈으로 샀던 거였으니 여지껏 뭘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짐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대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여자친구가 달려와서는 오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제발 이러지 말고 이야기부터 하자. 내가 짐 다 빼놓으랬지. 오빠 그만해. 그러면서 제가 내다 놓은 물건들을 다시 들여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네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계속 물건들을 나르니까 여자친구는 사태의 심각을 이제야 알았던 건지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서 펑펑 울면서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는 울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 저리 가 있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해서 쓸데없는 참견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상황에 짜증이 더 나기 시작했고 여자친구가 들여놓은 물건들을 대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에 있던 옷부터 시작해서 베란다에 걸린 속옷이며 화장품 그리고 가구 카메라 할 것 없이 부서지던지 말던지 라는 생각으로 모조리 다 대문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 가끔 벽에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옆집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여자친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지금 남자친구가 술을 마셔서 그런 거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다시 주섬주섬 줍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침대. 여자친구와 같이 누워서 TV도 보고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나누었던 대화들도 생각나고 참 이것저것 사연이 가득히 담겨있던 침대인데 이제는 그냥 어제 봤던 충격적인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서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현관에 여자친구 물건들도 다 같이 밀려나가게 매트리스로 쫙 밀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 앉으라면서 제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힘으로 뜯어내고 계속 날랐습니다. 여자친구는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이불을 덮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썼던 이불이야. 이 역겨운 물건들 다 네가 가져가라. 오빠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냥 집에 있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물건조차도 전부 다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와 같이 쓰던 치약조차도 말이죠. 여자친구와 같이 만든 컵이며 같이 결혼해서도 쓰자며 알콩달콩 골랐던 비싼 접시까지 다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건을 다 옮기고 방으로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더니 여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좀 진정하게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도록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얼른 듣고 보내버리자라는 생각에 물을 마시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친구는 다급히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야. 나 진짜 술에 너무 취해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들이대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절대 몰랐다니까. 그냥 나한테는 친남 동생 같은 애라니까. 라고 하면서 울고불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서 갑작스럽게 제게 안겨버리길래 여자친구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여자한테 할 짓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게 호통을 치고 있더군요. 갑자기 안긴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건지 진짜 황당하더군요. 그냥 이제 두 사람 이야기 듣기 싫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치녀동생 같은 여자애 내 집에 불러야 하니까 제발 빨리 나가줄래? 자네 제정신이야? 어른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아빠 그러지 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빠가 소리 지르면 오빠 기분 더 상하잖아.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무슨 TV를 보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기승전결도 없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말이죠.
그러더니 양반 자세로 앉아있던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상전이 된 것 마냥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네, 화난다는 거 내가 잘 이해하네. 내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게나. 한 번만 용서하고 잘 보듬어주면 이런 아내를 구하기가 어디 쉽겠어. 아내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어야 아내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아내라는 호칭은 부부가 되어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랑 나랑 결혼한 사이였어?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려고 같이 사는 사이 아니었어? 오빠 진짜 무섭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고 내가 더 잘할게. 나 못 믿겠으면 휴대폰 비밀번호고 뭐고 전부 다 알려주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남자 번호는 전부 다 지울게. 진짜 오빠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을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끄럽게 들리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더니 여자친구 아버지는 이 정도 화냈으면 된 것 같으니 저에게 그만하라 하더군요. 딸애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있고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게 하나쯤은 있는 거랍니다. 제가 많이 슬프겠지만 자기 딸이 이런 실수를 해서 자신도 슬프다고 말하더군요.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 끊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덥석 주더라고요. 비밀번호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었고 이름은 물어볼 필요도 없더군요. 카톡창을 보니까 즐겨찾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니까 오빠 뭐 하냐고.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는 거야? 라면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곧장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놈이 전화를 받았고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누나 어떻게 됐어? 걔가 뭐래? 별것도 아닌 게 겁주고 있으면 내가 당장 갈까?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당장 빨리 와서 짐 들고 좀 꺼져줄래? 이제 서연이도 서연이 짐들도 전부 다 네 짐이야. 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오빠 왜 그러는 거야? 그 동생 정신이 나간 애라서 건들면 위험하단 말이야.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카톡은 즐겨찾기 되어 있고 그놈이랑 바람까지 필 때는 언제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자 이놈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누나 술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게 된 건데 정말 오해를 시켜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누나한테 접근도 안 하고 보더라도 아는 체도 안 할게요. 누나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딱 봐도 이쯤 되면 제가 아무리 호구라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여자친구가 시킨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런 여자랑 결혼할 뻔했네. 네가 남자 인생 하나 살린 건데 뭐가 죄송해. 그런데 다시는 형 눈앞에 띄지는 마라. 그리고 서울권에 취직할 생각도 버리고 이 근방에서 놀지도 말고 그냥 다시는 형 인생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된다. 알겠지?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게 방이 조용하니까 선명하게 다 들리더군요. 야,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욕하냐? 피해자인 나도 욕 안 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빨리 와서 네 누나 짐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또다시 그 동생 진짜 감당 안 되는 애라고 말하면서 이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한다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온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거 다 하고 평생 내조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인지 뭔지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도저히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다 들으셨어요? 서연이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랑 친해지다 보니 그 후배가 내 딸한테 나쁜 마음 가져서 술을 먹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구만. 내가 지금 당장 그놈 찾아가서 몽둥이질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네. 근데 안 그러셨네요?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이제 그만 두 사람 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자네, 침착하게. 진정 좀 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자니까. 지금 저 맨정신이고 최고로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오빠 이러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라도 크게 한번 해볼까? 아니 자네, 무슨 남녀간의 일에 변호사라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잘 이야기해서 마음 풀게나.
여자친구는 손을 싹싹 빌고 있고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때부터는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시면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색하니까 그제서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여자친구는 절대 자기는 못 간다고 울면서 혼자 지 스스로를 때리고 있더군요. 자신이 못된 짓 한 거 너무 후회한다면서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는 바로 바꿔버렸고 소파에 앉아서 한숨 쉬고 집을 둘러보니 참 많이 적적하더라고요. 제 집인데 제 물건이 이렇게나 없었구나 싶었고 여자친구의 물건을 다 빼고 나니까 집이 이렇게 컸었나 싶더군요.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집이 작다고 더 큰 집 가자면서 더 좋은 집 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자고 하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너무 허탈했죠. 그냥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3개인데 그것도 다 여친 물건이었고 그 짐들 다 빼버리니까 한 방에 물건 몰아넣어도 될 것 같고 화장실에는 칫솔, 면도기, 샴푸, 비누가 전부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집에서 가져온 김치랑 물과 맥주 그리고 소주뿐이더군요. 3년간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고 시간이 붕 떠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속에서 3년을 살다 온 것 같고 슬프기도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혼자서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아기 낳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꿨던 제가 호구 같아서 눈물이 났네요.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서 활짝 웃으면 그게 좋아서 볼에 뽀뽀하고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 그냥 여지껏 뭘 했던 거가 싶고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이나 더 마시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 인터폰으로 보니까 그 남자놈이랑 같이 둘이서 물건 주섬주섬 주워서 가더군요. 그놈은 그 상황에서도 한심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물건 주우면서 누나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조용히 하라고 쉿쉿거리는 거 화면으로 다 보고 있자니 참 황당하고 화조차도 안 나더군요. 너무 많이 믿었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여자가 생겨도 믿을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아무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될 인생 경험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더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보, 오늘 괜찮았어? 퇴근하는 길에 자기 데리러 왔어. 응, 여보. 근데 어떡하지? 오늘 원장님이 회식 시켜주신 데서 자기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랬구나. 데리러 왔는데 미안. 자기 먼저 조심히 들어가고 시부모님께 잘 좀 말씀드려줘. 그래, 알겠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조심히 들어와. 당신 뭐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답장도 안 하는 건데. 도대체 뭐 하길래 회식하러 갔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거냐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이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띠동갑 어린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도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어요. 12살 차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법 많아 보였나 봅니다. 속으로는 나이 어린 아내를 얻은 게 남자들끼리 능력 있는 걸로 인정받는 것 같아 은근히 뿌듯하기도 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니곤 했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은 우연찮게 갔던 회사 앞 병원에서였습니다. 회사 건물 바로 옆에 내과가 새로 오픈했을 때였는데 당시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건장한 30대였던 저는 그 병원에 들러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였는데 그녀의 시선을 넌지시 느끼긴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법 수려한 외모로 몸관리도 잘했고 주식 투자도 야무지게 잘해서 모은 돈으로 외제차를 명품을 좋아해서 나름 제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실수로 처방전을 받다가 손에 들고 있던 차키를 데스크에 떨어뜨렸는데 외제차 브랜드 모양이 새겨진 제 차키 문양이 형광등에 비쳐 번뜩이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주워 건네주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처방전이랑 함께 같이 챙겨가세요. 라며 얘기하는데 티 없이 맑고 깨끗해 보이는 아내의 첫인상에 내심 기분이 좋아졌고 주변에서 눈이 높다, 깐깐하다 했던 저는 그녀에게 단숨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간호사를 보기 위해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다녔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꾀병으로 의사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했죠. 병원 원장님은 우리 아버지 또래라 그런지 능글스러움이 고단수였는데
제가 간호사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알았던지 일부러 간호사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김 간호사, 여기 환자분 엉덩이에 주사 좀 놔드려. 약도 소용없으니 정신이 번쩍 나는 주사 한 방이면 아마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관심 있는 간호사를 부르는데 성이 김씨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김미선이라는 이름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눈웃음 짓는 간호사는 제 호감 표시를 일찍이 눈치챈 듯했고 저는 아픈 주사 바늘에도 싱글벙글하며 자연스럽게 제 명함을 내밀었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느낌은 아름다웠지만 훗날 뒤가 안 좋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어쨌거나 아내와 인연이 되어서 첫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가벼운 맥주를 주고받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숙하게 봤는데 나이를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려서 깜짝 놀랐어요. 저 23살이에요. 모르셨구나? 제가 겉으로 볼 때 좀 나이 들어 보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학원 다니다 자격증 딴 다음에 바로 병원에 취업했어요. 아니요. 동안이셔요. 어려 보이긴 했지만 20대 초반 아가씨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려 저하고는 띠동갑이 나더라고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도 잘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통하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대화도 어색함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살아서 좀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맏며느리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어렸을 때 아빠 정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제 이상형이 아빠 같은 사람이라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좋아요. 진심으로요. 라고 은근히 제 마음을 공략하는데 이 여자 아주 사람 홀리는데 선수네. 속으로 끼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쁘고 착한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예쁜 여자라면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어머니의 습관적인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첫사랑에 실패한 이후로 진심 어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예쁘고 좋더라고요. 착하고 귀엽고 배려심 깊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아니, 남자들의 이상형이었죠. 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혼하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 자라 형편 때문에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 때 제법 똑똑했다던 그녀는 책을 곁에 두고 살 정도로 독서광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신상 명품백을 선물했지만 같이 딸려가던 책에 더 관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지적인 매력까지 겸비하니 누구한테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침 집에서 30대 중반인 저를 결혼시키려고 어머니가 고모와 제 신부감을 물색하던 중이라 저는 선수를 쳐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온다니 어머니와 고모는 기대를 잔뜩 하시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상당한 분이셨습니다. 옛날 지방의 땅 부자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라 이대를 나오셨고 옆에 연대를 나오신 아버지와 결혼하셔서 어려움 없이 자란 분이셨죠. 특히나 저 어렸을 때도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괜히 부모 이혼한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요. 그 정도로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과 색안경을 끼시던 분이라 괜시리 아내에 대해 쓸데없는 편견을 가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소개한다고 하니 어머니가 제게 염두했던 것을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전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피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는 내심 마음에 걸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에 고모까지 부르셨던 것 같았습니다. 식탁 다리가 부서질 새라 만수성찬이 가득히 차려졌고 음식의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곧 이어 아내가 왔음을 알리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어떤 여자가 올까 어머니와 고모는 잔뜩 들뜬 얼굴로 기다리셨고 제 아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고모는 악수를 청하면서도 아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멈추지 않는 눈치였죠. 아내의 손에는 제가 사준 신상 명품 백과 옷을 입고 왔는데 명품 수집광인 어머니와 고모가 제법 비싼 것들을 두르고 있는 아내를 좋게 평가한 듯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많이 어려 보이는데 우리 태원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났나?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궁금하네? 미선아, 너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래? 아까부터 급하다고 했잖아. 얼른 다녀와. 저는 곤란한 질문에 미선이를 서둘러 화장실로 보내버렸습니다. 신뢰되게 예민한 질문을 한 어머니만 무안한 상황이었죠. 고모는 제게 물으면 되지 뭘 그렇게 손님한테 대놓고 묻냐고 했네요. 워낙 학벌, 집안 따지던 어머니는 제게 그대로 질문을 쏟아부었고 저는 다른 거 다 입 다물고 간호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간호원?
직업이 괜찮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한 일을 하네. 사실은 엄마도 어릴 적 꿈이 간호원이었는데 아주 멋지네. 한번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봐야겠다. 다행히 직업을 만족하신 것 같아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이어 들어오신 제 아버지도 아내를 좋게 봤는지 아주 예쁘다고 손뼉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벌써부터 우리 예비 며느리 하시며 부모님들은 아내를 예뻐했고 마침내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맞지 않는 형편 생각해 제가 우겨서 부모님께 예단이며 혼수며 허례허식들 다 생략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명품이나 밝히던 녀석이 여자 잘 만나니 아주 기특해졌네. 장하다. 그래서 집안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너 하는 모습만 봐도 내 며느리감으로 확정이다. 어머니는 서운한 낯빛을 띠며 혼수, 예단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내는 어리지만 개념 있는 이미지로서 망나니 아들을 철들게 한 똑순이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으련만 아내는 어려서 그런지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굳이 학벌이며 집안 얘기들을 안 한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건지 갑자기 제게 상에 한마디 없이 분위기를 틈타 합가 얘기를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부모님이랑 합가하고 싶어요. 요새 집값도 비싼데 괜히 집 따로 얻지 말고 시부모님 댁 넓으니까 함께 사는 건 어떠실까요? 50평인데 두 분이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전 식구들 바글바글 있는 데서 사는 게 좋아요. 아이들 나중에 태어나면 정서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전 가능하면 많이 낳고 싶어서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당황하다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저는 눈짓으로 그런 얘기를 나와 상에 한마디 없이 하면 어쩌냐 하며 조마조마한 듯 보았습니다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예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내의 뜻에 따라 부모님은 환영해하며 합가를 결정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신혼방으로 저희에게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을 내어주셨는데 아버지는 기왕 집 양보를 했으니 당연히 혼수 배려도 받아야 된다며 신혼방 가구를 모두 직접 사주셨습니다. 기뻐하며 얼른 결혼식 후 함께 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우리는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는 거기서 처갓집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는 아내의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듯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형식적으로 박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부모님석에 유일하게 앉을 자격이 있는 분이셨지만 결혼식 당일 아침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내는 결혼식이 끝난 후 근사하게 예정된 신혼여행 대신 할머니께서 입원하신 병원으로 부랴부랴 향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은 고모부가 여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좋은 곳으로 예약해 주신 거였는데 아내가 할머니께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못 가게 되었죠. 저는 크게 아쉽지 않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 덕에 아내의 사정을 모두 알아버리고야 말았던 겁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어렸을 적 할머니와 살았던 것도 알게 되었고 간호원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는 것과 학벌도 고졸이었다는 것을 모두 들통나게 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지만 사람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어머니가 행여 반대하실까 봐 말을 안 했을 뿐이었는데 어머니는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당돌한 것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결혼 허락을 얻기 위해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이혼 가정인 것도 모자라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하고 결혼한 거냐고. 널 낳고 먹은 미역값이 아깝다? 팔푸나? 저는 부모님을 속였던 게 죄송하긴 했지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자마자 시부모님과 합가하겠다고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합가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합가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워했죠. 하지만 한번 합가하겠다고 뱉은 말이니 이미 돌이키기엔 늦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신혼집에 입성하자마자 그때부터 지옥의 시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단단히 나신 어머니께서는 거침없고 악랄한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직장을 다니게 허락이라도 좀 해줬으면 피하기라도 했을 텐데 작정한 듯 직장도 억지로 그만두게 한 뒤 끊임없이 집에서 일을 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못된 시집살이였죠. 야, 너 여기 제대로 빡빡 닦고 싱크대 한번 다 헤집어서 그릇 설거지 다 하고 깨끗하게 닦아놔. 모자란 게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아내는 표정까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지 썩은 고기를 먹은 것 마냥 굳어져 왔습니다.
어머니는 기회가 날 때마다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병원이나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어머니가 일을 시키는 통에 도저히 집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까지 관두고 뼈 빠지게 집안일만 하다가 겨우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잡아서 할머니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통화를 드렸다던데 그날은 눈물바람이 되는 날이었죠. 언제 한 번은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아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가서 할머님 댁을 갔는데 할머니가 손녀 부부가 왔다는 걸 아시고 맨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그동안 어찌 지냈노? 시집 가고 고운 얼굴 다 상한 것 보게. 손녀 사위는 각시를 데려갔으면 잘 살게끔 해줘야지. 애 얼굴을 왜 이리 근심 가득 푸석하게 만들었어? 나 괜찮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요. 아내는 울음 가득한 얼굴로 괜찮다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님과 간만에 즐겁게 시간을 보낸 아내였지만 내내 시간을 확인하며 집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는 손녀딸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조용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집인 것 같은데 우리 애랑 분가해서 사는 것은 어떻겠나? 요새 사람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없을 텐데. 저 녀석이 착해가지고서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얼굴이 너무 고돼 보여서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괜찮으면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애시당초 자네가 분가를 생각했으니까 우리 손녀 신경 좀 써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셔요. 할머님 말씀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가 분가를 생각했을 때 하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분가를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에는 아내에 대해 잘 몰랐으니 그랬지만 미운 털이 박힌 아내가 이제 와 분가를 한다고 하면 어쩐지 먹힐 리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제게 친히 부탁해서 저는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 방에 찾아가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내와 함께 분가를 하고 싶은데 제게 원래 주려고 했던 집, 지금 다시 저희에게 내어주실 수 없으세요?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찬바람이 쌩하게 돌더니만 어머니의 화살은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너 지금 너희 할머니한테 우리 아들 데려가서 몰래 분가하자고 꼬셨니? 애시당초 분가를 하려면 할 것이지 산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분가라니 참 너도 대단하구나. 효도하는 신용만 하면 어디 효부상이라도 준다 해서 어른 맘 들었다 놨다 한 거니? 이래서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제가 할머니 부탁을 받고 얘기를 한 거지만 뒤에서 아내가 제 옆구리를 질러 분가하자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정작 아내는 제가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서 제 말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여기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분가하자는 건 제 남편 생각이지. 저는 시부모님과 계속 사는 게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외롭게 자랐는데 이렇게 다 같이 왁자지껄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 낳으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실 테고 아이 정서에도 좋을 테고요. 누가 손주를 좋아해? 너 손주 굳이 안 낳아도 된다. 근본이 바탕이 되어야지 태어날 아이도 미래를 기약하지. 너한테서 낳은 아이 무슨 기대가 있겠니?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린애가 나이 무기 삼아 자격 과분한 집에 시집와서 사는데 그것도 참 못 봐줄 일이더구나. 가만히 식모 노릇이라도 하면 참아주려고 했건만 어딜 감히 옆에 있는 남편을 조종해서 분가를 하려고 해? 결혼식 날 너희 친척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우리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뒤로 호박씨 깔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 어떻게 나이 차이 나는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 고치려는 모양인데 너 그렇게 살다간 아주 뒤가 안 좋을 거야.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대체 우리 어머니지만 아내 앞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제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만 어머니는 여전히 함부로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아버지는 유감스러운 듯 사람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라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아내는 충격 먹은 듯 우두커니 있다가 눈물을 흘렸고 저를 원망했죠. 왜 오빠 마음대로 시부모님께 분가 얘기를 해? 오빠가 뭔데 나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고. 생각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 처음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빠와 결혼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오빠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부모님께 도저히 결혼 허락을 못 받을 정도로? 어떻게든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결혼 허락을 받아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저도 그렇게 듣자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애초에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 어머니한테 어물쩍 넘어갔을 때 덩달아 말 안 하고 같이 넘어간 게 누군데. 당신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워낙 까탈스러우시니까. 그래서 내가 분가하려고 했는데 일을 그르친 건 너 아니야? 내 마음은 많은 걸 베풀어 주시니까 나도 그만큼 해드리는 게 도리 같았어. 속인 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했고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서 합가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아내는 억울한 듯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띠동갑 어린 신부 맞아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저렇게 우니까 마음이 약해져 미안해지더라고요. 당장은 집이 없어 분가도 어렵게 됐고 그렇다고 제가 직장에 나가 있는 사이 아내를 계속 힘들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내와 어머니를 떨어뜨려 놓는 게 우선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아내를 다시 직장에 취업시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부모님과 합가를 결정했을 때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아내에게 아이도 가져야 하고 좀 쉬라는 뜻으로 직장을 그만두라 권유했지만 지금은 아내를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직장에 나가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재차 다시금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분가가 안 된다면 미선이 원래 있던 병원에 다시 나가서 일하는 걸로 할게요. 한창 창창한 나이인데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래 밖에서 일하던 사람은 바깥 바람을 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혼하는 거 바라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을 하자 뭐라 하려던 어머니를 말리고서 아버지가 대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세아가 힘들게 자격증 딴 건데 제주 살려서 자기 일하면 보람되고 좋지. 아직 나이도 어리니 아이는 생각 말고 본인 일에 집중해보라고 해. 좀 있으면 분가도 알아봐 줄 테니 그때까지만 좀 참으며 지내자꾸나. 아버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던지 깊은 한숨으로 말을 대신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아내의 취업에 대해 허락을 맡았고 덩달아 분가까지 생각해 준다시니 다행이다 여겨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뜻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제가 방문을 닫고 나가기 전부터 뭐라 하며 유감스러운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내는 나가서 일하는데 허락을 받았고 전에 일했던 제 회사 옆 병원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 출근하면서 아내를 근처에 세워줬는데 앞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만났던지 반가움과 서러움에 울고 웃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병원에 들어가면서 저를 보진 않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갔지만 내내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퇴근한 후에도 아내를 픽업해서 집에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2명과 아내 그리고 원장님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제 차를 발견한 아내는 아침보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는지 웃으면서 달려오더군요. 여보, 오늘 괜찮았어? 퇴근하는 길에 자기 데리러 왔어. 응, 여보. 근데 어떡하지? 오늘 원장님이 회식 시켜주신대서 자기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랬구나. 데리러 왔는데 미안. 자기 먼저 조심히 들어가고 시부모님께 잘 좀 말씀드려줘. 그래, 알겠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조심히 들어와. 아내의 밝은 모습을 본 저는 차라리 생기 있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 먼저 퇴근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붙잡고 고모와 같이 제 아내를 헐뜯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거나 말거나 이제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죄다 며느리 흉을 보고 계시는데 본인 얼굴에 침 뱉기인지도 모르는 듯 아무리 우리 어머니지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뒷정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시더니 제게 비아냥대셨습니다. 월급 몇 푼이나 벌겠다고? 참 용 쓴다. 일하는 아줌마 고용하면 그 비용이 더 들겠다. 일하려고 제게 시집온 여자 아니잖아요. 며느리에게 말씀을 왜 꼭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 좋아하네. 걘 딱 일하려고 들어오네. 그 이상도 아니야. 일단 걔하고 절대 애 갖지 말어. 나중에 애 생기면 이혼 절차도 복잡해진다. 나이 차이 많이 나면 꼭 어린 것이 바람나게 되어 있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잘 한번 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께서 집을 해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돈이라도 벌어서 분가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간질에 멈추지 않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정말로 일하려고 나간 건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듯 제게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아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상황에서 넘어갔죠.
이후 자정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는 집에 돌아오질 않고 외박을 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답장도 안 하는 건데. 도대체 뭐 하길래 회식하러 갔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거냐고. 아내는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죠. 하지만 그날은 오후 2시부터 병원을 오픈하는 날이라 잠겨 있더라고요. 여전히 연락을 안 받는 아내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 2시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 잠시 회사에서 나와 아내에게로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식겁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 전날에 아내 직장을 묻는 말에 입을 다물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내의 직장을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곤란하게 하는 행패라도 부리려나 싶어 불안함에 일단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어머니와 원장 선생님 그리고 아내 이렇게 세 사람이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어제 안 들어와서 걱정돼 잠깐 병원에 들렀더니만 사람 인연이 참 기막히다고 여기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지 뭐니. 여기 병원 원장님, 예전에 나랑 한 동네 살던 오빠 동생하며 같이 함께 했던 분이야. 그때 우리 집 옆집에서 새 사셨는데 번듯하게 의사로 성공해서 살 줄 몰랐지. 어머니의 뺨이 붉어지는데 참 기가 막힌 인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을 여기서 만나시다니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구나 싶었습니다. 의사 원장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시절 옆집에 월세 살았던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 가고 소식이 끊겼다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때 너 참 예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예쁜 미모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남편은 아주 복받았어. 내가 우리 김 간호사 결혼식장에 갔었으면 진작 만났을 텐데 하필 중요한 세미나가 잡혀서 거기에 가는 바람에 이제야 만나게 됐네. 내가 어찌 보면 아들과 며느리 이어준 오작교 역할한 사람이야. 예쁘고 착한 며느리 들이게 한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식사나 거하겠어. 아무렴요 오빠. 우리 예쁜 며느리 집안에 맞게 해줬는데 그까지 식사가 대수일까 봐요. 원하는 건 말만 해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릴게. 두 분은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아내도 얼떨떨한 듯 저를 보다가 어젯밤 외박 생각이 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치 빠른 어머니는 제게 눈치를 주며 어제 간호사들 3명이 다 병원에서 뻗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어제 우리 세아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음부터 꼭 연락하라고 세아가한테 다짐받는 중이었단다. 우리 김 간호사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오랜만에 동료들이랑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았나 봐요. 어머니는 이해했으니 신랑도 너무 혼내지 말아요. 아휴, 다들 안 혼내요. 아들도 저도 천성이 모질지를 못해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거기다 우리 새아가가 얼마나 예쁜데 혼낼 데가 어딨어요. 기왕 복직했으니 열심히 응원하려고 해요. 그때부터는 뭔가 두 분이 느낌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 보는지라 신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항상 무뚝뚝하거나 핀잔 주는 어머니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만남이 아내에게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도 그땐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병원에 자주 방문을 하셨습니다. 듣기로는 그곳에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데 처음에는 아내처럼 취업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든든히 시어머니가 내조해 주는 거라는데 정작 아내는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어요. 시간이 남을 때는 간간히 원장 선생님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환자가 와서 바쁠 때는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병원 일을 도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취업한 뒤로 오히려 고부간은 더 잘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와 함께 출근했고 퇴근했습니다. 고양이와 쥐 같았던 두 사람이 함께 잘 다니자 아버지께서는 신기해하셨습니다. 그 연유를 얘기하려 해도 어머니가 몇 번이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 말을 끊어버렸죠. 나중에 우리 두 부부가 쉬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는 내가 병원에 드나든다는 소리 하지도 말거라. 원장님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것도 하지 말고 괜히 말 나오는 거 질색이니까 애미 얼굴에 똥칠 안 하려면 다들 입 조심해. 어머니, 원장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예전에 두 분 정말 이웃 사촌일 뿐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이 같으신데? 그래 보였니? 사실은 그 오빠가 나를 짝사랑했었어.
편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금 뿌리며 내쫓았는데 촌스러운 그 사람이 이리 멋지게 의사 가운을 입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성격도 서글서글한 게 무뚝뚝한 너네 아버지보단 훨씬 낫더라. 참 내가 그때 눈치만 있었어도 의사 사모님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젊은 청춘이 아깝다 아까워. 아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아내는 곧잘 옆에서 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춰주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우연이라도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풀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긴 했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살랑거리는 봄바람 같은 마음이 얼른 멈춰야 할 텐데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내는 어머니와 화해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말통하는 상대가 곁에 있어 속 시원했던지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를 이제야 딸처럼 잘 아끼더라고요. 가끔 고모가 와서 아내에게 핀잔을 줄 때면 어머니가 대신 막아주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지니 큰소리 날 일이 덜했고 아내도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있잖아, 오늘 고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집에서 차를 대접했는데 차가 좀 뜨거워서 나한테 한마디 하셨거든. 근데 그때 어머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 있지. 우리 집에서 차 드실 때는 일일이 온도 못 맞춰서 드린다고. 요새는 나한테 뭐라 하시지도 않고 내 편만 들어주시는데 너무 좋아. 아내가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게 잘 됐다 싶다가도 항상 아내에게 사나웠던 어머니가 무슨 바람이 불어 태도가 바뀌었나 싶었습니다. 궁금했지만 딱히 입을 열지 않는 아내여서 여자끼리 얘기려니 싶어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평온하기만 하면 이유야 어쨌든 상관없었으니까요. 한동안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었는데 마음을 놓는 순간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 밖에 모르시던 어머니께서는 점차 밖으로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지셨고 특히나 주말에는 거의 집에 안 계셨습니다. 동창들과 요새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며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저러다 늦바람 든다며 어머니를 자제시켰죠. 언제 한 번은 외박을 해서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뒤치다꺼리와 변명은 항상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으며 아내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세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점차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기가 죽었고 아내는 눈빛이 점차 사나웠던 어머니의 것으로 바뀌고 있었죠. 특히나 아버님이나 제가 없을 때는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주중에 쉬는 날 급히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 회사에 가져다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왔더니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저번에 제가 진미채 맛있게 해먹었다고 똑같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따 우리 할머니 가져다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입맛 없는 어르신이 잘 잡수시겠어요?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한다고 했는데 워낙 살림 솜씨가 없어서 저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됐던 것 같은데 똑같이 해보려니 잘 안 되네. 저번에 유튜브 보고 했는데. 아, 이거는 다른 유튜브인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네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 뭐라 하셔서 어머님은 뭐 대단히 얼마나 잘하시나 했는데 이런 살림 솜씨로 어떻게 원장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돌아가신 사모님께서는 인성이며 살림 솜씨며 내조며 다 잘했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은 그래서야 어디 본처 따라가시겠어요? 아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절절 매시는 모양으로 아내에게 입가에 쉿하라는 표정을 하셨죠. 얘가 계속 참으니까 집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행여나 태원이랑 너희 시아버지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요새 안 하던 일 하려니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이나 알아. 들으면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히 아버님한테 불만도 많으셔서 빨리 이혼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원장님이랑 재결합하려고. 우리 원장님 인기 많으신 분이라 어서 정리하셔야지. 안 그럼 이도 저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야 나도 알지만 이혼이 어디 쉽니? 우리 집 재산 기여한 거 우리 친정 아니었으면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데 어느 정도는 챙겨갖고 나가야지. 내가 요새 잠을 못 자. 오빠랑 만나면 행복하지만 실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원장님이랑 깊은 사이가 되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죠. 어머님 맨날 원장님 집 드나드는 거 저 다 알아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만. 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지금처럼 가까워지게 된 1등 공신이 바로 너인 거 잊었니?
매번 원장님하고 데이트하라면서 공연 티켓이며 관람권이며 안겨줬던 건 너 아니냐? 젊은 시절 아버님한테만 얽매인 거 억울하지도 않았냐며 부추길 땐 언제고? 어머님이야말로 말 조심하세요. 여기 핸드폰에 어머님, 원장 선생님 모습 다 담겨 있는데 아버님이 보시면 참 많이 실망하시지 않으실까요? 기왕 바람을 피셨으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바로 이혼하시고 원장님이랑 재혼하세요. 두 남자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어머니가 제가 볼 땐 더 최악이에요. 어머님께서 못하시겠다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몸을 부들부들 떠시고 분한 듯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이런 경악스러운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륵 주저앉았고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쏟아졌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누구라도 붙잡고 묻고 싶더라고요. 두 여자가 예리하게 기척을 알아채고 서둘러 현관 쪽으로 오는데 저를 보고는 경악하셨습니다. 저 역시 하도 충격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뒤에 아버지가 오신 것까진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언제 왔는지 모를 상태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었죠. 평소 혈압이 심했던 아버지는 충격이 크셨던지 결국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자의 눈이 멀어 당장 이혼이라도 할 기세였지만 막상 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자 제일 먼저 아버지를 부축하며 울고불고 119를 부르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급히 119 도움으로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는 입원하게 되었지만 의식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에 대해 미칠 노릇이었고 어머니는 소갈이하며 이를 지켜보다가 모든 원망을 아내에게 돌리셨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쳤어? 네가 원장 선생님을 만나라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원장님과 나를 둘이 이어붙이게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될 일은 없었다고? 아내 역시 기막힌 듯 어머니에게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원장님께 꼬리 치셨고 저한테 이어달라 눈치 주실 땐 언제고요?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께 맘 떠났고 잃어버린 청춘 되찾겠다고 원장님과 재혼 원하셨잖아요. 아버님 저렇게 쓰러지신 거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어머님 입장에선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신 거 아니냐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어차피 다 알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쇼는 그만하세요. 뭐야 이 못된 것이. 너 정말 오늘 가만 안 둘 줄 알아? 태원아, 너 당장 쟤랑 이혼하고 내쫓아버려라. 얼마나 어린 것이 음흉하고 독한지. 이 어미가 저것에 올가미에 아주 단단히 걸려들었어. 애미마저 죽는 꼴 안 보려면 저것이랑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이내 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의 주체 못할 첫사랑에 대한 바람 때문에 이어진 것이었지만 이에 불을 붙인 건 아내가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병원 뒤편으로 끌고 가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다그쳤고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려는 모습에 이제는 제대로 솔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를 노려보며 말을 하더군요. 잘못은 어머님이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맞아. 나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혼시킬 생각이었어.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원장님이랑 재혼하시면 더 이상 어머님한테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어머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잘 돼서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은 거 아냐? 아들 일하고 어머니 편들려고. 가재는 개편이라 이거냐고. 왜 나한테만 그래? 이 모든 일은 어머님이 벌였으니까 책임도 어머니께서 져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오빠 배울 만큼 배웠잖아. 상황 똑바로 직시하라고. 너란 여자 정말 무섭다.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못되게 구셨다지만 어떻게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도와주고 부추길 수가 있어? 정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진다. 난 그래도 널 믿었는데. 왜 어머니가 자초한 일 갖고 나한테 그러냔 말이야. 당신 출근하면 어머니께서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 줄 알기나 해? 여태 우리가 애 못 가진 것도 어머님이 손 써서 그랬어. 나한테 약을 직접 주시더라.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두 분이서 이혼하시면 아버님 모시면서 우리끼리 아이 낳고 살아서 좋고 어머님은 원하는 가정 이뤄서 좋은 거잖아. 각자 원하는 거 찾아가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섣부르게 어린 여자와 결혼했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음도 어리고 머리도 어리고 다 어려서 그냥 그렇게 어린 생각을 했구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가 도저히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머지않아 깨어났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며 거동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자식들도 하물며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병수발을 하시다가 지칠 대로 지쳐 집을 나가셨죠. 의식 있는 아버지는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는 그 의사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청춘을 불살랐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친인척과 고모는 온갖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몸이 안 좋은 아버지는 아내가 일을 그만두며 직접 병수발을 하게 되었네요. 아버지 병수발만 아니었어도 저희 가족을 해체시킨 아내와 이혼 생각까지 했지만 우리 며느리 타령을 하면서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시는 걸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아내는 진심으로 아버지 병수발을 잘해줬고 늘 아내의 걱정이었던 할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다 함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내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아이가 들어섰는데 태어난 아기는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근데 말이죠. 왜 저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었고 해피엔딩인데 제 마음은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가족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쓰라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